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 법적 절차에 네. 경매 개시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매 법적 절차 정말 중요하죠.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고 네.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초보자들이라면 네. 굉장히 궁금해할 절차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그렇죠. 네. 경매를 당한 분도 있고 네. 경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절차를 알고 준비를 하면은 좀 더 뭐 수월하겠죠. 그렇죠. 네. 자세하게 설명이 언제 필요할 것 어떻게 같아요.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보통 절차를 알아야 누구나 뭐 경매를 두세 번 당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한번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기본 소양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알아두면 경매에 관심이 없더라도 살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대처하는 거랑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예.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예. 채권자가 있죠. 일단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렇죠. 예,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준 돈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네. 경우에 네. 돈을 받은 사람. 그렇죠.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왜 우리도 생각해보면 느낄 수 있는데 피의자, 피해자 뉴스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네, 뭐가 피의자는 뭐야? 저 사람이 강도면 강도지. 저 사람이 왜 피의자야? 그건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 있거든. 용어가 헷갈리죠. 초보자들은 또 채권자, 채무자도 이게 뭐야? 이게 채무자는 뭐고 채권자 헷갈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그쵸.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뭐 이런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네. 저기 패션쇼 행사를 했는데 2,400으로 3일 만에 그 사람이 뭐 개인 회생 절차인가 뭐 이런 걸 뭐 부도 처리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채권단 모임에 오래.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만은 나 말고도 한 20몇 명이 있었어요. 나는 2,400인데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뭐 2억, 3억, 4억 막 뭐 10몇억 이래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나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경매 몰랐을 때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자구나. 이 사람이 채무자구나. 이런 법적인 그런 거를 처음 알았죠. 일반 사람들은 채권자, 채무자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네. 돈을 갚으라고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그때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열받는데 경매 신청을 해야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 아니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를 못 갚았을 경우에 3일 만에 경매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에서 쇼킹했습니다. 맞아요. 경매 신청 후 3일 이내에 경매가 개시가 결정이 되죠. 빨리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게 딱 이 3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부터 이때부터 내 집이 만약에 경매 당한다 하면 바로 나라의 그 경매 시장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돈 관리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채무자로 사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채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또 그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일 이내에 경매가 개시가 결정이 되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을 또 회수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또 미적미적하면은 참 사람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참 다행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3일 만에 이게 경험에 당할 수 있겠구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저도 이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 상계동 물건을 낙찰받았잖아요. 네네. 그 개인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적사항이랑 관련된 그 사건 개요 같은 것들이 이게 한 2cm 정도 두께의 분량의 그 처음 경매를 신청하는 시작부터 마지막에 제가 낙찰받았다라는 그 근거 자료까지 다 그 일목요연하게 그 정리가 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다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이거든요. 거기 가 계시면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전세입자인데 전세로 살고 계신데 그 노부부세요. 33년생이요. 심지어.
그 어르신이 어떻게 이걸 경매 신청을 했을까? 봤더니 2년 그 전세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딱 끝나자마자 끝나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 그냥 바로 경매 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분이. 그 전부터 통보는 했더라고, 얘기는 했더라고. 주인한테. 근데 주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날 기점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3일 안에 그죠.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된 그분 거 같은 아니야. 경우도 미리 준비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야, 경매 신청이 이렇게 쉽고 또 개시도 쉽고 당하기도 무섭고 쉽게 당한다는 거고 또 쉽게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이 과정을 잘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또 조치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관이 방문하죠. 그렇죠.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야 되니까. 현재가 어떻게 세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또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로 하여금 시세 평가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감정가는 감정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책정이 되고 그죠.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집행관의 입장에서 와서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임차 내역과 어떤 권리관계 이런 게 다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렇게 드러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감정 가격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참고하는 자료용으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감정 평가는 시점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입찰을 할 당시에 그 시점은 많이 달라질 경우에는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보통 6개월에서 뭐 1년 많게는 뭐 2년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이분들이 실수로 감정 평가 금액이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또 반대로 높게 평가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잘못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시세 조사를 따라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맞아요.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조사했던 물건 중에 경매와 공매 동시에 나왔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 두 경우에 감정 평가 내용이 완전 달랐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의 감정 가격과 경매의 감정 가격이 달랐어요. 네. 감정 평가사도 물론 달랐고. 그죠. 그렇죠. 네, 참 주관적이다. 감정 평가라는 게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6개월도 차이 안 났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시세조사 훈련, 물건 검색 훈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량 물건을 고르는데 그 기술이 왜 배우냐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기술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알고 나서야 느꼈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껴보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파악하는 감정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훑어내는 능력, 요게 시세적 능력인데 이래서 공부가 참 중요한 게 실전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실무죠. 네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그렇죠.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시세를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그렇죠. 경매 판사가 이제 물건을 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또 공고도 하고 또 해당 채권자, 채무자, 이해 관계자들한테 통지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그때 그 채권자로서 이 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좀 약간 억울한 게 그 한 일주일 전인가 받았어요. 원래 좀 미리 주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배당 그 순위 이게 저는 이제 모르니까 얼른 부동산 가서 물어봤죠 그때.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물어봤더니 저는 거의 뭐 10원도 못 받는 걸로 봐도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배당 순서에서도 굉장히 좀 저는 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싶냐면 우리 초보자분들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게 꼭 내가 경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매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기본 어떤 기초적인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법 같은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그 부모들이 시골에서 그 학교 대학을 보내면서 자취방 어렵게 3천만 원, 5천만 원 목돈 마련해서 원룸에서 살으라고 전세로 줬는데 이분이 그런 채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집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파산 신청 해버려가지고 그 돈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부동산한테 맡기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 나도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기본 법규를 알고 다가갔으면 뭐 혹시 못 봤더라도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경매를 하는 분들을 떠나서 내가 경매에 관심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 경매 쪽에 관련된 어떤 지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네, 제 상황을 한번 얘기 한번 드려봤어요. 예. 자,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그 초보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 내가 경매를 투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가 또 주요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궁금하죠. 예. 네.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보고 그리고 그 입찰 보고 나서 이제 그 잔금도 치르고 그 뒤에 절차가 그렇죠. 쭉쭉쭉 있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완전히 내 걸로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예, 요런 것도 많이 궁금할 텐데, 예, 요번 거는 다음 편에서 그렇죠, 자세하게 그렇죠. 설명을 네.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경매 법적 절차, 특히 경매 개시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